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너무 길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급여 계약을 했고, 급여 계약을 통해서 저희 직원분들과 어르신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요양 자원분들, 어르신, 선생님들 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케어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챙기고 있죠. 그래서 요양 자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센터니까 이렇게 많고요. 시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처우 개선비나 이런 것들도 장기 근속 시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복지연구 계약은 복지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복지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 등록이나 뭐 대여 제품이나 소독 관리 이런 것들 체크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센터를 하시면 복합적으로 다 하시는 게 다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 챙겼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모셨던 돌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하기 전에 저희는 가감산이라는 걸 돌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걸렸는데 요즘에는 바로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가감산은 뭐냐면 지금 이 급여 계획상 12월에 있잖아요. 그럼 12월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달 걸 운영하게 돼요. 전월 운영이라는 걸 통해서 근무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가 센터는 태그라는 걸 통해서 청구할 때 좀 힘들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시설에서는 이 종사자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종사자 직원들이 많으니까 종사자 직원분들에 대한 근로에 대한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의 근로 시간은 그 달력에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 다 제외한 검정색 곱하기 8시간이 기본 시간이에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2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6시간 기준이 돼서 이 176시간만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명의 인원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종사자들은 시설장님, 뭐 필수 인원이 당연히 있겠죠. 시설장님 들어가야 되고 막 하니까 그 인원들을 포함해서 가산 인력까지 근무를 다 넣었을 때 그 근무 인력이 저희 기준에 맞으면 100% 청구하는 거고 그게 넘어서면 가산금이라는 걸 받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요양보호사,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뭐 한 분만 쓰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분들로 통해서 가산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가산 구간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가산의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고시에 보면 다 나타나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무턱대고 많은 분을 가산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산을 받으면 요양 선생님들 예를 들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요양보 선생님들께서 연차를 쓸 수 있고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챙겨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가산 인력으로 메꾸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복사님들 뭐 강의 뭐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계산을 좀 잘 해주시면 그로 인해서 좀 요양원에 대한 운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흔히들 말하는데 뭐 10명을 한 분이 모시네 뭐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2.3대 1, 2.5대 1인데 지금 차려지면 무조건 2.3대 1이 돼야 됩니다. 어르신 2.3명당 저희가 한 명이 모셔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나 저희 쪽 이런 쪽에 관심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2.3명만 모시니까 3명도 안 모시는데 나 가봤더니 8명을 모시던데 내지는 10명을 모시던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낮 시간에는 그렇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많으니까. 근데 밤 시간에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최소 인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10명을 모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야간 근무도 당연히 서야 되고 하니까 어르신들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적습니다. 연차 쓰는 날은 더더욱 적을 거고요. 어르신들도 이제 쉬시잖아요. 저희도 쉬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그 근무의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무에 대한 부분 중에 특례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오늘은 밤 근무예요. 그러면 요양보호 선생님들 근무를 넣을 때 18시부터 24시까지가 오늘 근무일 겁니다. 21일 근무. 22일은 00시부터 08시, 09시 이때까지 근무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31일 날, 30날 마지막 날 그게 걸리면 뒤에 시간은 없는 시간이 돼요.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2월이 되는 거죠. 2월 달로, 1월 달일 때 2월 달로, 12월 달 땐 1월 달로 2월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시면 근무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무 형태 따라 그래요. 일반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평일만 근무한다 치면 176시간 기준, 21일 경우면 160시간입니다. 그 기준을 당연히 넘어설 거예요. 내지는 그 시간과 동일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저희 근무 체계 중에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저희는 주주, 야야, 비비라는 근무를 쓰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근데 저희는 주주주, 야, 비비를 써요. 그 야간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한 명이 그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근무 시간을 부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작 시간을 넣을 때는 저희는 일반직들은 당연히 9시부터 18시 이렇게 해서 근무 넣고 휴게 시간 1시간 줘서 8시간 하면 되는데 야간 근로를 쓰시는 요양보호사는 00시에서 08시 그 다음날 18시에서 24시 이렇게 근무 시간이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근무 잘 넣으시면 되고요. 힘들지 않습니다. 첫 야간 근무 들어가실 때는 18시부터 24시까지 이해되시죠? 12월 21일 날은 오늘인데 18시에서 24시까지만 근무가 들어가요. 그럼 내일은 22일은 00시부터 08시 08시가 근무 끝나는 거면 09시에 끝나면 09시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오시죠. 18시부터 24시. 그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죠. 그 안에 10시 이전에는 뭐 주간 휴게를 드리면 되고 10시에서 6시 사이는 야간 휴식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러면 00시에서 08시나 09시로 끝나는 거죠. 한 줄로. 그래서 근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근무 형태 만들어내고 근무 형태의 시간 확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연차를 썼어. 그럼 연차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돼요. 근무일 때는 근무에다 체크하시면 되고 휴가에 대한 휴가에다 체크하시면 돼요. 근무 넣고 휴가 넣었어요. 두 칸에.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은 두 개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관계상 본인이 있을 때는 연차 써서 뭐 이렇게 하루 쓰는 거. 가족관계상 본인이 아니거나 뭐 할 때 또 뭐 쓰는 거.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운영 규정 안에 여러 가지 휴게에 대한 부분이 있죠. 결혼하면 며칠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에서 활용하시면 되고 1년에 30일 안에서 유급 휴가를 또 드릴 수 있죠. 병가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 선생님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가 근무일 때는 근무로 넣어주시면 되고 휴가를 연차를 썼을 때는 연차 휴가를 써서 본인 연차인지 뭐 내지는 반차 쓸 수 있죠. 결혼 뭐 사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배우자일 때나 자녀일 때는 뭐 사망밖에는 없겠죠. 출산, 사망, 배우자는 출산도 가능하니까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가족관계에서 휴가 대체라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유급휴가 대체 날짜 선택하셔서 유급휴가 대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근무 안에 쓰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서 사용하고 나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연차 사용 내역이 떠요. 그렇죠? 그래서 연차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달 만기했을 때 그 다음 달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3개까지 쓸 수 있는 거에서 연차 확인하시는 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차 나중에 쓰시고 나면 그런 연차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근무 내용 일괄 등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근무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방에 쭈루루루룩 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들, 코드 번호나 이런 것들. 내지는 사설 프로그램 쓰고 계시면 종사자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엑셀화 시키거나 해서 그걸 한 번에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등록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은 저희는 이제 재가센터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태그라는 걸 찍어서 뒤에 RFID 가서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시설은 이 밑에 종사자가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도 있을 수 있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뭐 물리치료사, 영양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집어넣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그를 확인하기 위해선 재가가 힘들고 이 부분을 확인할 때는 시설이 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차도 쓸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유급휴가 대체는 시간이 월 근무 시간이 남을 때, 월 근무 시간보다 총 근무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이제 연차를 쓰는 게 아니라 유급휴가로 대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 딱딱 떨어질 때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해서 연차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그분 하나하나의 근무가 다 저장이 되고요. 종사자에 대해서 이제 기타 등록할 때는 저희는 이제 이게 제가 센터니까 그래요. 의무사회복사가 한 명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산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의무사회복사를 한 명 두고 하시면 되고 요양보호사 팀장급으로 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근무 개월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제가센터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시설도 마찬가지로 팀장급 요양보호사 쓸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무 유형은 이렇게 근무 유형을 짜두시면 클릭해서 그대로 반영시키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무 입력을 넣어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이런 시간대로 다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근무 유형은 한번 입력해 놓으면 계속 추가가 되니까 그 내용들로 해서 확인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근무 입력은 끝납니다. 그러면 휴가 특례라는 게 있어요. 기본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주주야야 휴휴면 그게 계속 주주야야 휴휴가 되셔야 돼요. 주주주야 휴휴면 주주주야 휴휴가 계속 돌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근무 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휴가자가 있으면 휴가자 추가하시고 신규 휴가 추가하셔서 이제 시설에서는 이제 30일까지 병가를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무 형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1인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1인 인정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최종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근무 내용 종합 조회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휴가 특례부터 시작해서 특례를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휴가 특례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160시간에 대한 근무를 매번 쓰잖아요. 그렇게 섰을 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1인직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그 직함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할 때는 또 휴직 특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그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조회 하시고 제출하시면 누가 몇 시간씩 근무를 했는지가 다 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다 씁니다. 그래서 이 근무 시간을 다 맞춰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되고 제출 버튼 누르면 제출 이력 조회가 돼서 최종에 이제 상세적으로 이제 누가 몇 시간 근무했는지 이런 게 다 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없는 겁니다. 시설에서는 없는 거죠. 수급자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시설에서는. 근데 제가센터에서는 어르신들 한 분당 선생님들이 한 번씩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방문은 저희는 방문 간호는 가산받지 않으니까 빠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 어르신들은 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가야 돼요. 사회복지사 한 명당 최소 15명 이상씩 하시면 돼요. 20명, 30명, 한 명이 그렇게 해도 된다? 됩니다. 그래서 모시면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 한 분이 15명 미만일 때는 좀 문제가 되니까 15명 이상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들 다 제출하면 다 전체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제출 이력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설에는 없습니다. 제가센터만 있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다 있겠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어르신들 전체 수량으로 어르신들의 전체 수, 어르신이 계신 그 걸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5명 계신 곳이 계세요. 75분 계신 분. 그러면 75명을 들면 되겠죠. 기본은. 그런데 저희가 그 어르신들 모실 때 시설에서는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가신 상태에서 그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저희가 손해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는 분이 열을 넘으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입소자를. 그래서 예를 들어 75명이 저희 요양원에 계신데 한 분이 병원 가시면서 한 분이 더 들어왔어요. 그럼 76명. 25명당 한 명씩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75명이면 세 분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세 분이 병원 가서 세 분이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75명이 계시지만
실제 인원은 78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상책임 보험은 어르신 수보다 좀 더 25명당 1명, 그래서 50명이면 2명, 75명이면 3명 정도 더 가산해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갔다 오시는 분 특례 입소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별로, 선생님들별로 개별적으로 다 들어요. 2명 모시면 2명 다 들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어르신 그 선생님 개별 가입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수대로 그냥 딱 잘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댁에 가서 저희가 케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한 돈으로 어르신들 케어해드리고 후유장애까지도 챙겨드리겠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한 분 한 분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통 1년이에요. 그래서 시설은 처음에 개설하면 그걸로 1년 계속 합니다. 물론 사용하면 배상책임보험의 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한 재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씩 들어서 1년씩 다 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예를 들어 저희가 7월 1일 날부터 가입을 시작했으면 내년 6월 말일까지 해서 7월 1일부터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그래서 저희는 팁으로 재가센터는 시설은 그냥 개설한 날로 1년 계속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래서 7월 1일자로 끊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12월 달 지금 들어오셨다. 그래도 7월 1일까지 끊습니다. 7월 1일 날 다시 싹 다 가입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타 이제 자료를 이제 보내는 거죠. 배상 책임 보험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 요청을 할 때는 사회복사 가산을 사용하는지 매월 1회 이상 방문했는지 수급자가 몇 명인지 적용 내용이 어떤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고서 결정 요청을 누르면 요즘엔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1일에서 재가센터나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일에서 10일 사이에 보통 청구를 해요. 근데 재가센터는 1일에서 5일, 시설은 6일에서 10일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재가랑 시설이랑 물려서 같이 청구를 하면 서버가 좀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재가센터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다 하시는데 보통 5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6일부터 시설이 청구를 하면 또 막 복잡하니까. 그래서 시설은 보통 6일에서 10일, 그 9일 날 보통 청구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10일 날 되돌릴 수 있는 거고요. 재가센터는 1일에서 5일 사이에 해서 15일 후에 받습니다. 저희는 1일 날 신청을 하면 14일, 15일 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되고요. 최종 결론은 가산.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면 시설장은 의무 인원이에요. 그럼 한 명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회복사는 의무 인원이 한 명인데 근무 인원은 3명이어서 가산은 3명 다 받습니다. 이 의무 인원 하나는 1.8 가산을 무조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드리는 거고 팀장급은 없고 간호인력도 저희는 없어서 이렇게 가산 4.4 받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 내용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 요청을 통해서 가산을 받고 못 받고.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 요거랑 저희랑은 좀 틀리겠죠. 그래서 사회복사 몇 명 있는지, 팀장급 요양보호사 몇 명인지, 간호 인력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수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썼거나, 간호사 썼으면 0.4 가산이 또 되고요. 야간 인력을 또 많이 썼으면 야간 인력 가산이 또 추가되고. 그래서 그 간호사 인력과 야간 인력에 대한 가산은 지금 저희가 한도가 있는 가산금에서 빠지는 거고요. 인력 가산에서 빠지는 거니까 추가 가산으로 받으시면 되고 인력은 뭐 보통 요양보호사 수를 좀 늘리거나 간호조무사 수를 하나 둘 더 늘린다든가 뭐 물리치료사를 하나 더 써서 가산을 받는다든가 조리원을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산 인력을 만들어내서 그 가산 인력으로 인해서 좀 더 시설에서의 어떤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것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돼요. 고시 같은 거 확인하셔서 인원수에 따라서 가산 인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 따져보시고 그 가산을 받았을 때 청구 금액이랑 되게 좋은지 예를 들어서 청구 금액에 대한 어떤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그분을 모시는데 그분 전체 금액의 85% 재가센터나 시설은 80% 그게 기본 금액이 돼요. 거기에 가산금을 놓고 인원수별로 나눕니다. 또. 그래서 뭐 180만 원이 나오네, 130만 원이 나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인력을 썼는데 만근, 어르신이 1일부터 말일까지 있는 게 좋지 중간에 21일 날 입소하신다든가 이런 게 싫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산금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내용들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감상 결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희가 하고 있다가 보면 대기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안 했을 때. 1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안 했으니까 12월 달 누르면 대기로 아마 표시될 겁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미리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변동이 생기면 계속 바꿔야 되니까 미리 넣지는 않지만 그럼 대기로 있다가 중간중간 입력을 하고 있으면 진행 상태로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완료로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배상 책임 보험 밑에 떠요. 그래서 뭐 시설 같은 경우 무슨 뭐 했고 얼마 했고 막 이렇게 뜨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산받을 수 있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바로 결정 요청까지 가는 거니까 배상 책임 보험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감산에 대한 부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는 거죠. 방문 요약,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뭐 이런 내용들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 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사자 뭐 배상 책임 보험 넣으라는 것도 있고요. 고시 개정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월 한두 획부터 수가 올라가는 거 이런 내용들을 고시한 내용들 다 표시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등급 내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랑 의사소통서 얼마 받고 개정한 거 보고 인건비 지출 비용 이렇게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월 한두 획 뭐 이런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감산이 중요하니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예전에 1점밖에 안 됐어요. 근데 1.2 곱하기 1.2로 넣어서 0.2가 늘어난 거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1.2에서 1.4로 늘어났습니다. 조리원 1점에서 1.2로 늘어났고 또한 그 입소 인원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입소자가 50에서 70 미만인 시설은 가산 인정 항목가 8.8이었어요. 그렇죠? 대신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들어왔을 때 1.2점 추가 인정 점수 이렇게 드리는 거. 그래서 가산 자체가 이제는 좀 좋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방문요양 사회복사 배치도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게 재가센터인데 사회복사가 한 명 있어요. 그럼 1.8 맞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2명이 되면 1.2가 늘었는데 아까 사회복사 1.4로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1.4가 됐어요. 그래서 2명일 땐 3.2. 저희가 요거였죠. 3명. 그러면 1.2가 또 늘어나야 되는데 1.4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4.4. 그래서 사회복사 한 명 쓸 때는 제가 센터에서 한 명 쓸 때 1.8, 2명 1.4, 3명 이상은 1.2,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좋을 수도 있고요. 2명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도 인원수 대비해서 좀 머리 쓰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50인 미만일 때는 조리원 추가 배치가 가산 점수가 최대 1점까지 추가 인정이 또 되니까 요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양원에서 식사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땐 질문하시면 되고요. 항상 현장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재밌게 근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급여 비용 청구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